안녕하세요. 오천원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잘 보셨죠? 하여간 우선 먼저 그동안 공부하느냐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셨는데요. 요 관세법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하도록 하고요. 각 문제에 대해서 잠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년도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단답형 형식으로 출제가 됐고, 또 기출제됐던 부분은 제하고 이 다른 부분에서 즉 출제되지 않은 그 내용이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 단답형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바로 시험 끝나고 관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쉽게 여러분들 채점을 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얼마 정도의 그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단답형 형식의 경우는 바로 여러분 나름대로 채점을 할 수 있는 그 용이한 점이 있고요. 이 과거에는 무엇에 대해서 논하시오,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오 라고 할 때의 경우 과연 내가 얼만큼의 배점상의 점수를 얼만큼 받았느냐 이것을 체크하지 못하는데 요즘 최근 5, 6년간 이 단답형 형식으로 출제가 됐을 때에는 아주 쉽게 이 점수를 여러분들 자신 나름대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문제 이렇다 저렇다 그러한 말썽의 소지가 없는 것이 요즘 추세의 관세법 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세 업무의 핵심적인 내용인 관세 부과 징수편이라든가 제9장에 있는 이 통관편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점이고요. 이 당장은 여러분들이 관세 시험을 준비했을 때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이것에 급급하지 막상 합격을 하고 관세 실무를 할 때 이 관세 부과 징수편이라든가 통관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세 업무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이고요. 요즘 문제의 추세를 보면은 이 관사 소양 업무에 필요한 이러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특히 일본 문제에서도 출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세 판매장, 이 보세 판매장과 관련된 부분은 솔직히 이 보세 판매장에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통관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요. 실제적인 그 내용은 엄밀히 얘기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보세사 등의 이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 보세 판매장, 즉 관세법 176조에 있는 보세구역 특례, 즉 196조 보세 판매장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 보세 판매장의 특례 규정을 둔 것이 176조의 2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서 느꼈겠지만 이 176조의 2와 관련해서 시행령 192조의 2부터 해서 11까지 있어 많은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기만 하면 아마 여러분들 머리가 지끈지끈하고요. 이번 포함을 해서 이 보세 판매장과 관련된 부분은 3번인가 4번 정도 이렇게 출제됐던 이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세 업무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많이 출제가 돼야 되는데 최근 그 몇 해의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내용이 빠진 점은 상당히 아쉬운 그런 점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 관사회의에 어떠한 참석을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했던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출제 경향을 보면 법에 규정된 내용보다는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의 내용이 대다수 출제되었고 특히 문제 1번의 경우는 금방 얘기를 한 것처럼 수험생 대다수가 소리한 내용으로서 다소 어려웠던 문제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문제의 경우는 모의고사 반이라든가 기본반, 특히 모의고사 반에서 출제했던 그 문제가 1번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서 대부분 출제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항상 시험을 보고서는 강평을 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새로운 어떠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모의고사 보고 내가 어떤 부분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복습, 정리, 또 암기가 안 됐던 부분은 어떻게 됐든 암기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고, 그것은 어제, 오늘, 내일이 아니라 제가 쭉 여태까지 25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이 되고요.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대부분 1번 문제를 제외한 내용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마 모의고사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고 복습 등등을 하면은 아마 시험을 봤을 때 모의고사 보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느끼는 그러한 수험생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음 5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출제 내용을 보면 보세 판매장의 특례, 즉 보세구역 특례라고 해서 176조의 2와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상에서 출제가 됐고요. 또한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에 포함할 납부, 즉 107조 2항 1호부터 7호까지의 내용이고, 이 내용은 관세법 공부를 하면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기본적으로 특정 물품에 대한 분납 대상 7가지는 그것은 누구나 정리를 한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은 다 정리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한 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 조치, 이것은 시행령 66조에 규정된 내용이고, 범법은 53조 1항에 대해서 요건을 쓰는 거고요. 시행령 66조 1항부터 4항까지의 내용을 쓰는 것인데, 이 문제는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모의고사 문제하고 똑같이 1번하고 2번 배점도 똑같은 그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체납자의 은닉 재산의 신고, 이것은 법 324조 2항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시행령 277조에 규정된 내용이고요. 거기에 보면 징수금액에 따른 이 지급률이라고 하는 도표가 있죠. 그것도 모의고사 때 냈던 그러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양벌 규정 279조 2항에 있는 처벌 대상 개인 5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내용도 출제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또 환급특례법에서는 환급전 심사에서 출제가 됐다. 이 환급전 심사, 환급특례법 14조 2항하고 2항의 경우는 환급 후 심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3항의 경우는 환급전 심사라고 해서 이 시행규칙상에 4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죠. 그것도 이미 2번 정도 출제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환급특례법 공부를 할 때 환급전 심사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의 기본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밑바탕에 깔고 들어가는 그러한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됐고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됐고요. 이 단답형 문제를 초점을 맞춰 각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암기 공식 방법 등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작년도 2023년도와 비교를 하면 금년도 문제는 특히 여느 때도 마찬가지지만 금년도의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이 얼만큼 암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암기할 내용이 많은 관계에서 작년보다는 다소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 지금 이제 강평을 하고 있는데요. 요 답안 기술 요령이라든가 암기식용에 대해서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합격을 하면 더 이상 좋고요. 또한 내년도를 대비해서 공부하는 2차 수험생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2025년도 시험을 대비한 2차 수험생의 경우는 이 단답형 문제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각 내용에 대해서 다른 수험생보다 잊지 않고 얼만큼 정리하느냐가 결국 관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관세법 1조부터 330조 암기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수험생보다 머릿속에 입력을
해서 잊지 않도록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와 맞춰서 내년도 대비해서 요 330제라고 하는 암기 공식집 하고요. 또한 1조부터 330조를 좀 효율적으로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관세법 정리집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 출간을 할 그런 예정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은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각 문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관세법령상 보세 판매장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 첫 번째, 특허 갱신 신청 시 첨부하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가지와 특허 심사 시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 기준에 고려할 평가 요소 6가지만 쓰시오. 이 문제 1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될까라고 상당히 미심쩍게 여겼던 부분이 1번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 물음 1을 보면은요,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이것은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다른 과목은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요 물음 1에 보면은요, 양가로 1번을 줬고요, 또 양가로 2번을 이렇게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쓸 때에 분명히 물음 1에서 쓸 내용에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을 이렇게 줬는데, 제가 항상 모의고사 반 때 채점을 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기에 물었으면은 묻는 내용대로 목차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써줘야 채점을 할 때 헷갈리지를 않아요. 채점위원회 헷갈리지를 않지. 이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아라비아 숫자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아니면 1번이다, 2번이다, 아니면 이런 표시를 등등을 하는데, 이거보다는 여기서 물었던 내용, 양가로 1번에 그 내용을 쓰면 되고 2번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아라비아 숫자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라고 쓰는 그 요령은 물음 1에 뭐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할 때 그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숫자 1번, 2번이라든가 큰 숫자 1번, 2번, 3번을 써도 관계는 없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쓸 목차에 양가로 1번이다, 2번이라고 뒀어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채점위원을 만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에 물음 1에 양가로 1번, 2번을 줬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야만 채점을 할 때 헷갈리지 않고 등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 번호 체계로 그대로 쓰는 것이 그것을 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차를 줬다라는 얘기를 한 2-3명 정도 그 예기시에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막말로 얘기를 해서 1번이다, 뭐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쓴다라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모의고사 채점을 할 때 보면은 상당히 헷갈려요. 특히 뭐냐면은 물음 1을 써야 되는데 물음 1도 쓰지 않고 이것을 1번이라든가 2번이라든가 3번으로 쓰는 수험생도 무척 많아요. 헷갈려요. 몇 번 문제에 물음 몇 번인지를 몰라서 이렇게 썼다라면 제가 지우고 여기다가 물음 1이다라고 이렇게 써준 경우도 많고요. 요것은 좀 주의를 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똑같은 내용을 썼다라고 하더라도 막말로 얘기해서 채점이면 건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정도 실력이 있다, 네가 원하는 이 목차로 썼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의고사 등등을 볼 때는 그것은 좀 유의를 해줬으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럼 요 1번 문제는 보세 판매장 특허 갱신 시 첨부 서류라고 해서 시행규칙 68조의 3의 4가지가 규정인데 요것을 묻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답안지를 쓴 것은 어떻게 썼느냐면은 시행령 192조의 6 2항의
여기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규정을 해놓고 있고, 기재부령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한다라고 하는 이 줄기를 이렇게 어디서부터 이 내용이 연관이 되느냐, 이것을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쓰지 않았다고 해서 점수를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시를 하고 여기서 묻는 막바로 1번,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써줘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음 1의 경우는 배점이 10점이 되는데, 여기 4가지하고 여기 6가지라고 해서 요게 각각의 하나의 내용이 1점이고 뒤에 6개의 경우 각각 1점으로 해서 10점 이렇게 배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줄기는 뭐냐, 그것을 흐름을 이렇게 잡느냐고 이렇게 써준 것이지, 실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요 4가지만 써주면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위에 있는 시행령 192조의 2항에 있는 내용을 쓰질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거를 말하다, 요 정도의 본문을 좀 써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못 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물었던 내용, 요 1호부터 4호까지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 뾰족하게 잘 쓴 그 수험생은 한 10% 내외 정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상에 있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1호부터 4호까지 이 내용을 아무런 관계 없이 1호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다 등등등등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 기재부령으로 이러한 4가지의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은 쉽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에 아무런 생각 없이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또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고, 차를 타고 갈 수 있고, 비행기 KTX 등등을 타고 가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게 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산을 간다라고 했을 때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내가 시간이 나면은 완행열차를 타고 간 내가 급하다라고 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러한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도 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이 첨부 서류에서 이것을 왜 규정을 했느냐? 일단 특허를 받으려고 하면 특허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174조 근거로 해서 쭉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특허가 거의 만료가 될 때 갱신 신청을 하죠. 그 갱신 신청 시에 첨부 서류가 이러한 내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용을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왜 이 내용이 관세법에 규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하나의 내용을 조금 좀 알고 이 내용을 접근을 한다면, 어떠한 암기식을 만들어서 접근을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것이 된다는 얘기, 안 잊어먹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걸어서 부산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경우 금방 말씀드렸던 왜 이것을 규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암기를 하는 것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암기를 할 때에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남는다라는 얘기가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외운다라고 하면 그것은 멀리 가지 못한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부하는 하나의 요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보세 판매장 특허의 심사 시 평가 그 기준이라고 해서 7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즉 시행령 192조의 3 2항에 7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물었던 내용은 6가지를 물었어요. 6가지 물었으니까 정리를 했다라 하면은 7번을 제한 1호부터 6호까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쓰셔야 되는데, 제가 해설을 해 놓은 내용을 보면 원줄기가 법 176조의 이 제3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시행령상으로
규정을 한 내용을 물었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 취지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이거는 무시를 해도 되고요. 막바로 평가 기준에서 1호부터 6호까지 쓰셔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요거에 대해서 앞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이란 뭐 다음각호와 같다. 뭐 요 정도 언급을 해주는 것도 좋은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쓰는 하나의 요령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상 시험장에 가서 쓸 때에는 그런 거 이런 거 생각 안 나고 7, 6가지를 써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부분에 대해서 쓸 거예요. 요 내용도요. 뭐 저도 요거까지 출제가 될까라고 예측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측했던 그러한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허 보세고의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정 여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특허를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평가를 뭐 여러 업체가 신청을 하겠죠. 그럴 때 그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평가 기준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이 관세청장이 정한 평가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음 2에 보면은요. 특허심사위원회. 이 특허심사위원회 이것은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면 안 돼요. 176조의 3하고 4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있고요. 176조의 4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강평을 할 때 무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느냐면은 제발 문제를 좀 많이 잘 읽어봐라. 묻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쓸 때에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정확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특허심사위원회, 뭐 당연히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갔겠지만 잘못하는 경우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이렇게 착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76조 3에 규정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그럼 여기다가 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안 써주고 특허심사위원회로 썼느냐? 대전제가 뭐냐면은 앞에 문제 1번의 보세판매장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 썼잖아요.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써줬겠죠. 그런데 대전제가 보세판매장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제가 모의고사 때 굉장히 많이 봤는데 다른 내용하고 착각하고 쓰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 제가 뭐라고 옆에다 써줬느냐면 제발 좀 문제 좀 잘 읽어달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자, 그것은 뭐 그런 일은 없겠죠. 자, 특허심사위원회 첫째 회의의 위원 구성 방법. 두 번째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6가지를 쓰고 회의 개의와 의결 기준에 대해서 쓰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행령 192조의 2항에 규정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 회의 위원과 구성 방법에서 특허심사위원회 회의는 회의 때마다 평가 분야별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여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76조의 3에 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은 100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회의를 할 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시행령 192조의 2항에 규정이 됐다. 이것을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물었어요. 이것은 시행령 192조의 3
사망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 뒷조항에 보면은 뭐냐면은 제척 회피 사유라고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데, 제척 회피 사유의 경우는 최근 5년간이 되는데, 여기서 사망에서 규정을 했던 내용이 5년이 아니라 사망이고 내용은 내용은 거의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정리하면은 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한 2차 기본반에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방법하고 암기 방법을 전부 얘기를 해줬던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 문제를 보니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6가지를 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6가지의 경우는 몇 점이냐면은 각각 1점씩 해서 여기가 6점이 되고요. 여기에 2점, 여기에 2점에서 총 10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10점, 100점에 그 50%, 60%를 차지하는 요 6가지의 경우는 분명히 써야 되고, 이 내용은 한 번만 정리를 해놓으면 그 11개의 위원회하고 거의 같다라고 해서 한 번만 정리를 하면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그 숫자 5년을 3년으로 바꾸고 나머지의 경우는 같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점에서 요 6가지의 경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6가지의 경우는 정리했던 그 내용이 되겠고요. 또한 세 번째 경우는 회의 개의와 의견 기준이다. 이거는 192조의 9 5항하고요. 그 다음 5항에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회의 개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그 다음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의결 기준은 이것이다 라고 해서 규정됐던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3, 물음 3에 보면은요, 보세 판매장 특허 수수료를 보세 판매장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시 각 해당 연도 매출액과 그에 상하는 특허 수수료를 각각 쓰시오 라고 하는 것이 시행규칙 68조의 1항에 규정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를 보니까요,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 5월 마지막 차 20회 분인가요? 마지막 제가 출제를 할 때 이 문제 68조하고 68조의 이 특허 수수료, 일반 특허 보세구역의 특허 수수료하고 보세 판매장 특허 수수료, 이게 차이가 있는데, 그 문제를 출제를 했다가 여러분한테 솔직히 욕을 먹을 것 같아 갖고 출제를 했다가 이것을 딴 문제로 이렇게 교체를 했어요. 그거를 교체를 안 하고 했으면 어떨까 싶은 그 생각, 지금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는데, 그러한 비하인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도요, 매년도 보면은 사이드 문제라고 해서 어느 연도에는 관세 면제 증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 연도의 경우는 요 특허 수수료, 이것이 조금 생각지 못했던 그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를 이제 나중에 이제 내년도 대비해서 정리하는 그 수험생의 경우는 여기도 가만히 보면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딱 1호에는 뭐를 핵심적으로, 2호에는 뭐를 1호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 3호는 뭐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냥 보지 말고 요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정형화를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2차 공부에 있어서는 어떻게 됐든 여러 내용이 있는 것을 축약을 하는 거예요. 정형화를 시켜서 내가 안 잊어먹을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동원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의 경우는 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한테 상당히 죄송한 그 부분은 이 문제를 모의고사에 조금 좀 출제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죄송한 것은 이와 관련해서 좀 모의고사에 많이 넣어놓고 했으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항상 시험을 보고 나면은
여러분한테 모의고사 관련해서 얼만큼 도움을 줬느냐, 뭐 등등등등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러한 부분 조금 좀 더 좀 유심히 봤으면은 좀 체크해낼 부분 아닌가 이렇게 좀 후회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을 한번 보면은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 조항 저 조항 짬뽕이라는 문제예요. 근데 어떤 내용에 대한 무엇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하는 부분은 그 조항과 관련된 범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 나오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짬뽕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물음 1의 경우는 관세법상 관세 분할 납부에 관하여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 분할 납부를 승인할 수 있는 물품 5가지만 쓰시오. 5가지만 쓰시오라고 하면 5가지만 쓰세요. 7개 있는데 7개 다 써도 상관이 없는데 2개 더 쓰면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단 관세법 시행규칙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단서를 줬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1호하고 6호의 경우 시행규칙 59조 1항하고 4항에서 그 경우에 요건 4가지씩 규정이 돼요. 그거는 쓰지 말라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요 문제도 제가 요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요 문제 올해 시험을 대비해서 11월, 12월 관세법 모의고사반에서 제가 출제를 했었어요. 뭐라고 출제를 했느냐?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 분할 납부 대상 7가지를 쓰시오. 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제외를 한다. 이 문제를 줬는데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 1호, 6호의 경우 이 요건에 대해서 전부 썼어요. 그런 건 써도 상관은 없어요. 배점상에 없으니까 점수 못 받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돼요. 시간이 없다, 답안지가 못한다, 하나 더 한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보면은 그 답안지 16페이지에 맞춰서 출제를 했는데 넘긴다는 얘기는 다른 내용을 쓰지 말라라는 내용을 썼다라는 얘기가 돼요. 제가 채점을 하면서 이 내용은 묻지 않은 내용이다. 굳이 쓸 것은 없다라는 멘트를 굉장히 많이 다뤄줬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 문제 1번의 경우는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 분납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되고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 된다. 그럼 머릿속에 7가지를 어떻게 놓느냐? 앞에서 총평을 할 때도 얘기를 했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암기, 뭐 첫 글자를 따든 무슨 글자를 대든 이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쓸 것이다 라고 하는 암기 공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1차라든가 2차 때 요거에 대한 암기 공식을 전부 말씀을 드렸어요.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 분할 납부 제도에 있어 정부는 공익사업 및 사회복지기관에 대하여 기술 연구 개발하도록 중소제조업체의 직업훈련을 준 혜택이다 라는 이런 암기 공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맞춰서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서비스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점수 주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무려 점수가 몇 점이냐면은 10점이에요. 5가지. 하나에 2점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서비스로 주는 것은 먹어야지 그것을 굳이 돈 내면서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서비스 문제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알고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의 경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즉 관세 환급 특례법상 과딱 환급 의료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이 돼요. 이 내용은 환급특례법 14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인정되어 환급 전 심사하는 경우 4가지를 쓰고 그 다음에 환급금 결정사항, 지급사항 보고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환급 전 심사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도 환특법에서는 기본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문제의 경우도 5회 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셨죠? 5회 때 그 문제 3번에 그 물음 위에서 환급전 심사 대상 4가지를 쓰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0점, 100점으로 했고요. 이것도 암기 공식을 전부 얘기를 했던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어요. 내용을 알든 모르든 어떻게 됐든 이것은 기본의 기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환급특례법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15개 정도만 되면은 1조부터 25조까지 전부 훑어요. 전부 훑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 작년도도 마찬가지지만 환급특례법이 단독적인 문제로 나지는 않고요. 여기에 꼽살이 껴서 10점, 100점의 하나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 한 문제로 출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한 문제의 물음 하나로 간단하게 출제가 됐다. 그만큼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기출제된 문제를 제외한 낼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증표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요.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었던 것이 환급금 결정사항 및 지급사항 보고, 이것은 환급특례법 14조의 환급신청이라고 하는 부분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의 경우는 저 뒤에 가서 있어요. 시행령 29조 거의 끝조항에 바로 옆에 14조 옆에 시행령상으로 규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 뒤에 가서 있어요. 그것을 노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행령 29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세관장은 14조 2항 환급부 심사의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과 지급사항을 매월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세청장이 이를 종합하여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2항이 규정이 돼. 2항까지는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요 지급사항 보고라고 하는 부분은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2항의 경우는 전혀 감사원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돼서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쓸 필요는 없고 물었던 문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충실히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놓친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배점상으로 보면 한 1점이나 2점 정도의 그러한 사항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있는 1번 문제의 경우는 배점이 한 8점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은 1점이나 2점 정도. 여러분 문제를 보면서 배점 많은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됐든 써야 돼요. 그래야 뭐 어느 정도의 65점 이상의 그러한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모의고사를 볼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모의고사 보고서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하고 배점은 어떻게 되는데 이 부분을 내가 못 썼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 배점이 이렇게 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못 쓰고 배점이 약한 1점, 2점짜리 충실히 써분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배점이 많은데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3번을 보면은요. 덤핑 방지 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덤핑 방지 관세 51조부터 56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죠. 덤핑 방지 관세와 관련된 내용, 즉 범법하고요. 시행령 시행규칙상에 있는 내용을 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음 1을 보면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 조치 요건, 여기서 53조 1항을 묻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적용 시기 기간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고 이것은 시행령 66조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되는 담보 3가지, 이것은 4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문제의 경우는 모의고사반 17회 때 요 문제하고 똑같이 출제를 했어요. 물음 1을 보면 기재부 장관은 어떤 경우에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이것은 뭐냐, 잠정 조치 요건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적용 시기, 적용 기간, 또 제공되는 담보의 종류. 요 문제하고 문제 3번의 요 물음 1의 경우는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할 때 덤핑 방지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정리 안 하는 수험생 없죠? 근데 많이 정리를 했느냐 물어보면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범법은 내용이 간단한데 그와 관련된 절차적인 부분이 시행령상에 무지무지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어려워서 그렇죠. 58조부터 저 뒤에 70조까지 쭉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요 내용은 여러분들 2차 때 제가 덤핑 방지관세 부과 절차도 또 상계관세 부과 절차도에서 전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요 목차를 암기하는 방법도 전부 알려줬고요. 또한 담보의 종류 5가지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암기 공식까지 전부 알려줬던 내용이 되고요. 요 잠정조치의 잠정조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53조 1항에 규정이 되는데 이 앞에 내용이 좀 복잡하고 요 2가지 경우에 잠정조치를 기재부 장관이 취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법문을 안 쓰고 1번, 2번을 썼다라는 얘기인 것은 안 돼요. 그거만 달랑 2가지 써놓으면 안 돼요. 뭐 최소한의 그러한 배점상의 점수는 최소한의 점수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법문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법문이 굉장히 긴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뜯어놓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절차도를 갖다 놓고 이래서 잠정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적용시기다라고 해서 여기 60일, 4월, 6월, 9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해서 요 숫자를 가지고 60일은 잠정조치의 적용시기다. 그 다음에 4월, 원칙은 4월이고 연장은 9월까지 하고 6월까지 하고 예외적으로 9개월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요것은 정리하는 것은 60일, 4월, 6개월, 9개월 갖다 넣어놓고 갖다 붙이면은 쉽게 앞뒤에 내용을 갖다 놓으면 쉽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전부 했던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나면은 뭐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요것도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는 한 60%, 70%는 정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문제를 17회 때 출제를 했을 때 복습을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되는데 만약에 복습 안 하고 정리 안 하고 이 문제를 봤을 때 땅을 치고 머리를 이렇게 줘 봤겠죠. 이제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담보인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암기 공식에 보면 국채 및 유가증권 금전으로 보호증인에게 납세하라. 이것을 암기를 해놓으면 여기 말고 2군데, 3군데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상계관세, 잠정조치, 제공된 담보의 종류 요거하고 똑같고 저 뒤에 241조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에 있어서 담보의 종류가 규정이 되는데 거기는 4가지예요. 4가지인데 요 4번에 있는 요것만 뺀 나머지 1호, 2호, 3호, 5호가 그때 시행령 241조에 규정된 담보의 종류가 되고 나머지 덤핑하고 상계관세, 잠정조치에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요것이다. 이런 것들은 뭐 1차에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거고 2차의 경우도 분명히 이것뿐만 아니라 그럴 때 쓸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만 정리하면 이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관세법 3조는 관세 징수의 우선이다. 간단해요. 1항이 있고 2항이 있어요. 그것만 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관련 조문이 어떤 것이냐. 24조, 25조, 26조의 2하고 관련된 내용이다. 그것을 통칙 부분에서 관세법 전체 내용을 쓸 수 있는 내용을 통칙 부분으로 갖다 놔서 이렇게 쓰고 요 조항은 여기 가서 쓰고 요것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 조문의 유기적인 그 관계의 경우를 파악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을 거고요. 그것은 수험생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사 업무를 할 때 상당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정리할 때 그러한 부분도 좀 한 번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음 2의 경우는 약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냐면 시행규칙 19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 2항의 경우는 약속을 수락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데 이 문제의 경우도 모의고사 반 13회의 문제 2번에서 물음 1로에서 물어봤어요. 덤핑 방지 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에 있어 첫 번째, 수출자가 기재부 장관에게 약속을 제의하는 경우 약속에 포함되는 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가지만 쓰시오. 근데 여기에 문제도 5가지만 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문제 출제낸 거 아니에요. 저는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란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5가지를 쓰라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7가지가 있는데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를 한 대로 왜 이 경우에 약속을 수락할 수 없는지 근본적인 내용을 알고 이를 7가지에 대해서 목차를 만들어서 암기를 하면 그렇게 안 잊어먹어요. 잊어먹으면 다시 반복하고 그게 2차 공부예요. 다른 거 2차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물음 3의 경우는 이 덤핑 방지 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이제 56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에 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장관의 재심사 요청 시기, 재심사 여부 결정 및 결정상의 통지, 무역위원회 조사 및 종결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하셔. 요 내용은 시행령 7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2024년 2월 29일 날 이 부분에 개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건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분명히 써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요 재심사와 관련된 내용, 이것도 뭐 기본반에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1항부터 쭉 있는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 덤핑 방지 관세 조사 개시하고 본조사와 관련해서 재심사 기간이라든가 그와 결정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 도표를 조금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는 내용은 재심사의 요청 및 시기, 여기 1번에 보면 묻는 내용이 재심사 요청 및 시기, 그래서 요 1번을 따왔고요. 요 2가지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밑에 재심사 요청하고 요청 시기를 분리해서 채점을 용이하게 한 번에 딱 봐서 이제 채점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요것도 그 기본 시간이라든가 요거와 관련해서는 뭐 출제했던 적은 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보니까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지를 발의를 해서 이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뭐 쓰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적으로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 4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얘기는 뭐 적어도 2개의 조항에 있는 내용을 묻는 내용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1번 문제의 경우는 관세 법령상. 자, 관세 법령상이라는 얘기 다 했죠. 관세법상이라는 얘기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묻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돼요. 관세 법령상이라는 얘기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이다라는 것이죠. 은닉재산의 정의. 은닉재산의 정의는 324조 3항에 규정을 하고 있죠. 자, 요것을 출제위원은 은닉재산의 정의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은 의라고 물어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은닉재산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잠정조치 요건이라고 물었죠, 앞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잠정조치의라고도 물을 수 있어요.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 되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면은 충분히 뭐 정의다. 그럼 정의라고 하면 법 2조로 가야 되느냐? 1호부터 20호까지가 있는데 거기는 은닉재산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있지를 않고 본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정의라고 해서 2조로 가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많이 여러분들이 접해보시면 충분히 이것을 묻는 은닉재산이 뭐냐? 이것을 묻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체납자의 재산이 은닉재산에서 제외하는 경우 세 가지를 써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수여 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수여 기준. 이것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일반 포상이냐 은닉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냐 그것을 묻는 거고요. 네 번째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을 지급하는 경우 은닉재산을 통하여 징수된 금액과 지급률을 각각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내용도 그 모의고사반 그 8회 마지막 8회 때 출제를 했어요. 문제 4번의 물음 1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있어 징수금액에 따른 지급률, 그러니까 위에서 물었던 거고요. 은닉재산의 범위와 은닉재산에서 제외하는 사유 세 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암기 공식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앞에 총평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년도 대비해서 이 단답형이라든가 객관식 그 문제를 대비해서 330제라고 하는 그 교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94번하고 295번에 요거와 관련된 암기 공식이 있어요. 이러한 내용은 평소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언제 어느 때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해서 첫 번째 내용이 정의다라고 해서 324조 3항 본문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얘기를 하고요. 은닉재산을 제외하는 경우 요 세 가지가 이 3항 단서 조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것을 쓰면 되겠고요. 또 포상금 수여 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수여 기준에서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시행령 277조 2항하고요. 그 2항 단서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것을 요 1번하고 2번을 이런 거 전부 없애고 여기다 붙여서 써도 전혀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은 채점하기 용이하게 하고 나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서 너를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로다 이렇게 제공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 경우는 징수금액과 지급률이라고 해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1차 때 하나의 사례형 문제로 해서 징수금액이 7억 원인 경우에 보상금은 얼마냐 뭐 이러한 문제로 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내년 대비해서 동차로 공부하는 수험생도 분명히 있어요. 1차 공부 관세사 1차 관세법 공부를 하는 이유는 2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1차 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면은 2차가 굉장히 편한데 어정쩡하게 정리하면 2차의 경우는 상당히 어정쩡한 부분으로 갈 수 있으니까 1차 공부할 때 정확하게 법령집 많이 보고 그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암기할 것은 암기를 하라. 2차 때 무지하게 고생 안 하고 쉽게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동차 공부하는 수험생이고는 그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물음 2의 경우는 양벌 규정에서 개인에 해당하는 사람 5가지만 쓰시오. 279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모의고사반 7회 때에 문제 4번에서 양벌 규정에서 처벌 대상 개인 5가지를 쓰시오 라고 하는 문제로 했어요. 이것은 뭐 간단하게 암기 공식 해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요 내용이 개정이 되는데 이 국가관세 종합점검항 이것이 327조에 되는데 올 7월 1일부터 국가관세 정보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요 내용이 7월 1일부터는 요건 없어져요. 요 내용이 327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이 삭제가 되고요. 관세정보원이라고 하는 것이 삭제가 되고 그게 추가 신설이 됐죠. 지금은 이제 그 시행을 하지 않는 거니까 이번 시험에는 이것까지 넣어야 돼요. 국정망 운영 사업자 및 전자문서 중개 사업자. 7월 1일부터는 이것은 이제 없어지는 그 부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간단하니까 암기 공식을 통해서 암기를 하면 되고요. 여기 무료 배점이 10점이에요. 그럼 5가지를 쓰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 문제에 2점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서비스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시험 본 관세법 기출문제 강평을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좋은 결과를 있기를 기원을 하고요. 내년도를 대비해서 정리하는 동차라든가 아니면 2차 유예생의 경우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정리를 하면 내년 이맘때의 경우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심정으로 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강평을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